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학부 졸업을 하고 곧바로 독일로 가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귀국해서 현재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전공은 서양 현대사, 특히 이제 독일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오늘 배우는 이 주제 30년 전쟁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최고 싫어했던 주제였었어요. 네, 진짜. 제가 딱 처음에 이거, 김병호 교수님한테 연락받고, 김 선생, 30년 전쟁 할 수 있지? 그렇게, 왜 또 하필 그거예요? 이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야. 왜? 한국사 전공자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왜 그것도 이랬더니 잘할 수 있잖아. 독일 산대. 아니, 독일 저는 현대사가 전공이라고요. 근데 제가 학부 때 이제 제가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녔거든요. 독일에서. 독일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부와 석사를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학부 과정에 해당되는 부에서 이 30년 전쟁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했었어요. 독일은 과목이 뭐 현대사 아니면 중세사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목으로 한 학기 내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 이래가지고 뭡니까? 독일은 이렇게 한 과목 마칠 때마다 이렇게 네 한 과목 마쳤다. 하고 교수님이 서명해가지고 딱 줘요. 이렇게 정서를 주는데 그 정서에 보면은 많은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30년 전쟁하고 딱 있고 제가 과제로 그때 냈던 게 베스트팔렌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해할 수 있던가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왜? 당연합니다. 그거. 첫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 나라가 다 아는 나라냐? 생판 보도 못한 나라입니다.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차라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으면 시기도 짧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빤합니다. 이미 그때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그죠? 터키, 이렇게. 미국 이렇게 딱딱 큰 나라 덩어리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또 연도도 짧죠. 1차 대전 그래봐야 14년에서 18년까지니까 한 4년, 5년 정도. 2차 대전은 33년부터 45년, 그래봐야 5년, 6년. 근데 얘는, 오늘 배우는 얘는 장장 몇 년? 30년. 3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그것도 잘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나라들. 왜 그랬느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시는 그 동안에, 저도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배우면서 진짜 공을 쓰고 막 교수님이 내주는 과제에 막 책 이만큼 쌓아놓고, 으악! 하고 막 했는 기억이, 이분 덕분에 제가 저 강의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사록사록 떠올리면서, 그때가 공부할 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어떤, 시민인문 강좌 때문에 제가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30년 전쟁은 실제로 30년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딱.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 30년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30년 전쟁이 디테일하게 좀 깊이 들어가면요. 무수히 많은 전쟁으로 엉켜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1600년도죠. 그게 이른바 소위 17세기 초반에 유럽이 어땠는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임삼준 선생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그전에 근대 국가 아니었네? 근대 국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그전에 무슨 국가였는데? 사실 아직 이때 당시에도 근대 국가로 말하기도 힘든 나라들이 몇몇 나라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PPT에다가,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PPT에다 HRR라고 계속 적어 놓을 겁니다. 하일리키 레미슈 라이라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인데, 신성합니다. 근데 로마입니다. 또 제국입니다. 이게 뭔 나라야? 흔히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은 맞습니다. 황제가 있으니까 제국인데, 이 나라가 정확하게 하나의 나라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작은 귀족 국가들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독일은 첫 번째 통일, 독일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다가 첫 번째 통일은 언제 일어나면은 1871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방금 말씀하신 비스마르크라는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프로이센이라는 한 나라의 재상이 뭐합니까? 재상이 의회에 나가 그 당시 프로이센이 굉장히 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큰 나라였거든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큰 나라였는데 그 안에서 비스마르크가 제 의회에 나가지고 독일 통일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쇠와 피만으로 이룰 수 있다. 자유주의 의회에 앉아 있는 데서 그래서 일가를 던지고 그 다음에 군비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스마르크가 그 당시에 첫 번째 통일 이룰 때 비스마르크는 전형적인 냉혹한 현실 정치가입니다. 이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들을 다 부숴야 된다? 오스트리아 깨고 그 위에 덴마크 깨고 프랑스까지 깨야만이 자기가 통일된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의 철저한 군사 정책과 노력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아까 말했던 그 나라들하고 다 전쟁해가 이기고 마지막에 프랑스까지 박살내고 통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71년도 독일의 첫 번째 통일이에요. 이때부터 독일이 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 그 이후에 이게 흔히 말하는 독일 제2제국이라 그래서 독일 제국이라 부르고 이 독일 제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됩니까? 예. 다시 뭡니까? 히틀러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히틀러가 다시 전쟁 치면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죠. 다 패전 국가고 예.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다가 언제 1990년도 다시 통일되는 게 재통일. 그래서 독일어 용어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독일의 첫 번째 통일, 독일의 두 번째 통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건 17세기 이야기인데 17세기가 독일이 어떤 시대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전형적으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무수히 많은 귀족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족 국가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해서 똑같은 유럽에서 말하는 귀족 국가가 동일하게 한국어로 번역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독일어 명칭도 알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쩔 수 없이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중국 명칭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공후백자남이라는 그죠? 공후백자남이라는 명칭을 갖고 와서 퓨르스텐크라는 공작 뭐 그다음죠. 그럼 뭐 이런 그 백작, 남작, 후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대칭시켜서 그냥 번역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냥 무슨 하면 공작, 이게 공작이 통치하는 나라를 공국 이렇게 또 불러요. 백작이 통치한 나라를 백령 이렇게 부르고.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어려워서 이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기본 원어가 일단은 우리나라에 맞는 게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 오늘 이런 용어들이 또 등장 많이 합니다. 이 원어를 쓰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또 번역을 하자니 어려운 그런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독자들한테 특히 30년 전쟁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독일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이걸 디테일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30년 전쟁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신성로마 제국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전쟁을 서로 그죠? 연합해가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부분 아닙니다. 오늘 배우시면서 여러 나라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냥 이런 나라 있었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큰 틀에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0년 전쟁, 이 전쟁의 성격이 제가 딱 두 가지로 구분 지어 놨습니다. 종교, 뭐에서? 갈등에서, 패권, 뭐고? 경쟁으로. 이렇게 제가 바꿔놨죠. 자, 이 전쟁이 시작했던 1618년도에는 종교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불려지는 이 두 개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가서 씩 바뀝니다. 예.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프랑스가 여기에 거의 전쟁 끝 무렵에 35년쯤에서 개입을 하면서 프랑스가 계속 뒤에서 사실은 계속 자금을 대주는데 35년 가가지고는 프랑스가 전형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지금 유럽의 그 종교 지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래 보시면 돼요. 현재 유럽의 종교 지도를 보면요. 스파니아, 포르투갈, 프랑스가 전형적인 이탈리아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형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 그리고 중부 유럽,
독일 남쪽은 가톨릭이 세고요. 독일 북쪽은 개신교가 셉니다. 특히 루터파. 우리 한국에는 루터 교회가 사실 서울에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종파가 굉장히 물론 가톨릭도 종파가 많지만 개신교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터파와 칼벤파가 가장 많고 그것이 이제 영국 가서 청교도로 바뀌고 뭐 다행히 장로교도 바뀌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그거는 차차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은 남북 북쪽으로 나누면 북쪽이 개신교가 많습니다. 특히 루터 교회가 많아요. 교회도 성당하고 교회는 조금 표시가 나죠. 안에 들어가면 금방 딱 표시납니다. 성당하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쪽은 이제 성당이 많고 가톨릭이 많고요.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이쪽 베네딕트 삼국은 다 개신교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전부 개신교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바뀌어집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 좀 세요. 체코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좀 세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면 이거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예, 정교회라 불려지는. 예, 오토독스라 불리는 정교회라서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 뿌리는 같은데 이렇게 내려와서 갈려져 버리죠. 동방교회 혹은 정교회라 불리지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또 정교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정교 지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30년 전에도 크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실제로. 그래서 1618년도를 이해하기 전에 종교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천주교라 부르죠.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불려지는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혹시 연도는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 안 하시는 거 좋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뭐 그거 모른다고 뭐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건 저는 알아야죠. 당연히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들은. 1517년도에 누가 마르틴 루터라는 유명한 가톨릭의 뭡니까? 신부님이세요. 비텐베르게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도 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이 뭡니까? 딱 보니까 가톨릭 이거 이런 부분 잘못되고 있다. 고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치는 게 뭡니까? 예, 가톨릭 내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다가 서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면서 흔히 알고 있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루터 교회가 생겨난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도에 공식적으로는 비텐베르크의 못지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이러면 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몇 년 전에 2017년도에 딱 500주년이었어요. 그죠?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크게 방대하게 행사를 한국에서도 했고 독일에서도 했고 굉장히 큰 행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독일사학회 회원인데 그 당시에 우리 독일사학회도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학회하고 연동해가지고 서울 힐튼 호텔, 지금은 힐튼 호텔 날아가 버렸지만 남산에 있는 거 문 닫았던데 힐튼 호텔에서 크게 학술대회 독일에서 교수님 오고 우리도 막 발표해서 크게 했었어요. 17년도에. 저도 그때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하겠는데 뭐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 말에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라 불려지는 새로운 종교개혁. 자, 그러면 개신교하고 가톨릭 차이는 뭘까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뭐 이유가 있어야 싸우겠죠. 개신교의 가장 가톨릭에 갖고 있는 뭐 어떤 부분이 개신교에는 뭐 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왔겠죠. 루터가 처음에 걸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영혼의 구제가 꼭 그런 식으로만 돼야 되냐. 거기다가 자 우리가 아까 방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면제부 혹은 면벌부라 그럽니다. 그 돈을 전부 다 가톨릭이 필요한데 그 돈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여러분 너무나 잘 웅장하게 서 있는 세계 최대의 성당, 예, 베드로 성당을 새로 증축하고 개축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간데 그 돈을 뭡니까? 조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면제부를 팔았어요. 독일은 완전히 꿀입니다. 독일은 주교 탁 시켜가지고 막 특히 또 몇몇 그 상인들 탁 돈 엄청나게 야, 니 팔아, 니 지역에 니 면제부 팔아하고 판 느끼고 그 돈 왕창 받아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엽전에 딸랑 돈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내 영혼이 구제된다. 어떻게 나의 영혼이 구제되는 게
돈 떨어지고 돈 사고 종이 쪼가리 사가지고 내 영혼이 구제되냐. 이건 루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톨릭이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라야만이 그게 구제에 가는 길이지. 내가 구원이 되는 길이지. 그렇게 돈 주고 종이 쪼가리 사고 돈 떨어뜨리고 이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많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만인사제설. 뭡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성직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성직자가 있어야 된다? 곧바로 내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말 따라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곧바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칠성사에 따라서 항상 뭡니까? 가서 기도하고 뭡니까? 고해성사하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성직자가 있어서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 단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가톨릭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면 다 신부님 다 나가야 되는데 그죠? 당연히 싫어하고 그럼 몇몇 교리들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 막 루터가 그래 항변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죠. 그 받았더니 어쩌라고? 큰일 나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루터는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루터파가 그렇게 루터가 만드는 독일에서 루터파가 생기고 스위스의 켈빈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 알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직업 윤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켈빈파가 그래서 직업 윤리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또 싹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사상적으로. 대한 이야기 많지만 여기서 그냥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새겨났는데 가톨릭과 이 새로운 종교, 프로테스탄트 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계속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가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해라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서로 어느 순간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자. 이 정도 선에서 화해하자 해서 1517년도에부터 시작됐던 종교 갈등이 결국 이제 1555년도에 가면은 화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아. 루터파만 인정할게. 루터파만 인정하고. 그 대신에 모든 사람한테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직까지 중세 시대에 아직까지 그런 영향이 남아가지고 그 영토의 주인이 뭐를 종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 결정 나버려요. 영토에 내가 영주다. 내 영주 땅에 경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겠죠. 네. 이 사람의 모든 종교 결정 누가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톨릭 이러면 그거 다 따라와야 돼요. 아, 그럼 가톨릭 싫다. 나 개신교 갈래요. 가면은 돈 내놓고 가야 돼. 마음대로 그것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 가톨릭이냐, 루터파냐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게 돼요. 이게 아우스부르크 종교화해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가톨릭으로 남을래? 루터파 갈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스위스는 켈빈파가 등장해서 나중에 이제 켈빈파까지 들어가 세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야기고 처음에 루터가 그렇게 해서 루터가 완전히 빅스타가 돼버리죠. 자기는 전혀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네버. 눌. 제로. 그런데 하다 보니 뭐합니까? 내가 개혁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때 2017년도에는 독일에서 오신 그 교수님은 루터를 너무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농민 편에 안 서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민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 농민 편에 안 서고 독일 남서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농민 저항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농민 저항이 일어나게 그 저항에 루터가 농민 편에 서지 않고 제후 편에 서요. 영주 편에. 그래서 농민들 전부 다 쓰레기 뭐 이렇게 막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사실은 민중들하고 어떤 민초들하고 사이에 거리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
그 약간 다른 그 이면이 또 있다 해서 그런 걸 또 강조해 버리니까 루터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디스커션을 하긴 했는데 뭐 다양한 시각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교 갈등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자, 오늘 강연의 목차는 제가 크게 큰 덩어리 4개고요. 세 번째 덩어리가 이렇게 2개로 갈려지게 됩니다. 프라하 조약이라 그래서 이 프라하 조약 이전은 사실 종교 갈등이 좀 경향이 좀 세요. 종교 간이 뭐 이렇게 계속 개신교하고 카톨릭 사이에 서로 갈려져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라하 조약 이후가 되면은 완전히 패권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프라하 조약 이후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프랑스가 이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해요. 이게 프라하 조약 이전에는 프랑스가 뒤에서 돈만 대줍니다. 이렇게 돈만 계속 어느 쪽에? 개신교 쪽에 이렇게 개신교 돈을 막 대줘요. 그러다가 프라하 조약 이후에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개입해야 되겠구나. 직접 뛰어듭니다. 그래서 프라하 조약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프라하 조약 이후에 프랑스가 직접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전쟁 양상이 그 이전에 종교 갈등과는 다르게 왜 가톨릭 국가가 어딜 편을 듭니까 지금? 개신교 편을 들어버려요. 이렇게. 그 당시 여러분 프랑스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프랑스 왕조 혹시 들어본 왕조 기억나시나요? 오, 최고잖아. 부르봉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당시 왕조 부르봉 맞습니다. 부르봉 앞에는 혹시 아세요? 프랑스 왕조 4개밖에 없어요.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4개밖에 없습니다. 왕조 4개밖에 없어요. 프랑스 그 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4개밖에 없어요. 영국, 독일은 다 못 외워요. 저도 다 못 외워요. 독일은. 하도 많아가지고 나라가 너무 많았는 데다가 프로이센 정도는 제가 좀 외울까. 제가 뭐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첫 번째 카페 왕조가 있고요. 카페 왕조 다음에 발루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부르봉 왕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폴레옹 왕조. 이렇게 보통 4개로 나눠집니다. 그 나폴레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1세입니다. 그건 황제가 되기 때문에 보나파르트 우리가 있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카가 맨 마지막에 돼서 3세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뭐 딴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르봉 왕조라 그래서 새로운 왕조 카페 왕조의 반개 계열인데 그 앞에 있던 발루 왕조가 후사가 없어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카페 왕조의 반개에 있는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건데 앙리 프랑스어 발음으로 앙리가 되고 영어로 발음은 여러분 헨리, 독일어는 하인리히 동일한 이름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부르기를 프랑스어로 읽느냐 독일어로 읽느냐에 따라서 또 영어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죠. 이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특히 왕 이름도 막 중복되는 게 많죠. 이것도 헷갈려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시대에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왕 이름을 그 나라별로 왜 이름이 같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왕 이름이 같은 거 일반 이름들하고 왕 이름은 이름은 혹시 참고로 이거 뭐 또 약간 빗나가게 죄송합니다. 외국 사람들 이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가 중요합니까? 외국 사람은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여러분들 원했던 답은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전체를 다 이름이 그러는데 이름을 쪼개면은 성과 또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구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람 만났어. 선생님을 내가 알리면 제가 선생님 뭘 알아야 됩니까? 다 풀네임을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뭘 알아야 됩니까? 성을 알아야 돼요. 성만 우리가 성만 박지다 나와서 뭐 이래. 저 갔을 거면 구미 저 어디 가가지고 김씨 김씨만데 김씨 이름 다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우리나라 이름 성은요 300개 400개 다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300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찾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풀네임 다 알아야 돼 찾죠. 그것도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은 제한적이고 뭐가 무한됩니까? 이름이 무한됩니다.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온갖 종류별 이름. 자, 서양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는 그거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서양은 이름이 뭡니까?
제한적입니다. 한 3, 400밖에 안 돼요. 3, 400개. 그리고 그 가운데 3, 400개 가운데 70개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름을 따다가. 자,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예, 피터. 영어 피터입니다. 피터.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흔한 이름. 여자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은 뭡니까? 메리, 마리아. 예. 왜? 다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 예. 너무 흔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게 성경 12사도 이름 그냥 이름 갖다가 붙여요. 우리나라는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 뭐 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집에 저 위에 몇 대까지 다 갖고 오니라. 야, 저쪽도 갖고 오고 저쪽도 갖고 뭡니까? 피해야죠. 중복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어디 할아버지임을 감히 네가. 그런데 서양은 웰컴입니다. 웰컴. 써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주니어, 시니어라고 붙여버리고. 왜 우리 미국의 부시 대통령 이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시, 아빠 부시, 아들 부시. 그 뭐 짓입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이름 장명하고는 전혀 다른 식의.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만나면 인사할 때, 악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악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의 성을 이야기해요. 성을. 그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 사람 성을 기억해요. 성을. 성은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성 같은 경우 거의 없어요. 성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미국 어제 왔다 갔죠? 지금 나 별로 개인적으로 그닥 그렇게 요즘 하도 관세 가지고 하도 우리나라 괴롭혀가지고 근데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있죠? 뭡니까? 그 사람 TV 나올 때 뭐로 나옵니까? 계속. 예, 트럼프가 성이요 이름이에요. 예, 성이잖아.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도널드 트럼프. 풀네임은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 우리가 보통, 제가 얘기는 왜 드리냐면요. 왕은 반대예요. 또. 헷갈리니. 왕은 전부 다 자기 왕조의 패밀리 네임이 있기 때문에, 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전부 다. 그래서 같은 이름 때문에 뭡니까? 1세, 2세, 같은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런 일을 가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은 다 같고, 그죠? 아까 말했는. 그래서 앙리 4세라는 말은 그 앙리가 동일한 앙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앙리는 아까 말했던 바로 부르봉 왕조의 앙리, 네 번째 앙리라고 보통 전체 프랑스 왕에서 네 번째 앙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돼요. 부르봉 왕조에.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 앙리 4세가 그 당시에 부르봉 왕조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개신교였어요. 앙리 4세는. 개신교였는데 뭐합니까? 자기가 프랑스 국왕에 오르기 위해서 결국 뭘 합니까? 개종을 합니다. 예, 가톨릭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낭트 칙령이라 그래서 개신교한테도 종교의 자유를 줘버립니다. 100%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신교들이 파리 안에서 절대 모여가 집회도 못해요. 다 밖으로 쫓아내고 엄청난 차별을 막 합니다. 억압도 차고. 근데 그거를 품습니다. 앙리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래 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예, 가톨릭이 싫어하지. 가톨릭 왕이 됐는데 개신교인데 막 자유를 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까요? 가톨릭 북질 암살시켜 줘. 앙리 4세가. 앙리 4세의 부인이 그 유명한 마리 더 메디치라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피렌체에 유명한 가문 있죠. 메디치 가문님의 딸을 신부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 그 유명한 루이 13세예요. 루이 13세. 이렇게 해서 루이 13세, 그 아들이 루이 14세, 15세, 16세. 16세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끊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루이 14세 때 프랑스가 뭐가 됩니까? 유럽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절대 왕정이라 불려지는. 유럽 최고의 국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루이 14세 때의 영광을 보려면 파리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한눈에 딱 가보면 으아 입이 쩍 벌어지고 으아 내가 난 알고 알겠다 네 돈도 많고 힘도 셌네 알 수 있는 데가 파리 근교에 가면 있는 베르사유 궁입니다. 베르사유 궁이 바로 루이 14세 때 자기 아버지 루이 13세의 아버지의 사냥터를 밀어버려요. 어릴 때 자주 들어갔는데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어마무시한 궁을 세웁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세계 최대의 건축물입니다. 가면 입이 쩍 벌어지죠. 정원도 엄청나게 많고 동궁 들어가면 뭐 진짜 화려하고 뭐 볼 거 정말 많습니다. 저는 뭐 프랑스 파리 가면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때가 뭐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항상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예, 그 사이에 변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박물관 두 군데 반드시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르세 미술관 반드시 가야 되고 그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시간 되면 오랑지 미술관이라고 해서 제가 그 모네의 수련을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마네 모네 들어보셨나요? 인상주의 화가였는데 마네가 인상주의 시작하고 모네가 그걸 이어가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모네가 말년에 이거 이상하게 또 미술사로 바뀌네. 죄송합니다. 말년에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수련이라는 엄청난 걸작품을 남겨요. 이렇게 360도 돌리는 커다란 그거를 국회에 개정하면서 그 전시품을 그 루브르 박물관 뒤편에 보면 오랑주 미술관이라 해서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면은 가운데 앉아가지고 360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수련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어떨 때는 루브르 포기해보고 그냥 오늘 요번에 루브르 가지 말자 포기해보고. 근데 오르세는 그냥 가요. 오르세는 가는 이유가 제가 인상주의 그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때문에 그래요. 자, 뭐 딴 이야기고. 자, 하여튼 간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이 당시에 부르봉 왕조가 있게 되는데 이 부르봉 왕조에서 흔히 말하는 앙리 4세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부터 프랑스는 중앙 집권화, 즉 중앙에서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왜? 중세 근대 정근대 시대에는 뭐냐면 지방 귀족이 알아서 살아. 전부 다. 국왕이나 황제가 너 땅 내 이제 충성하고 그 땅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그 땅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농민들은 농노라는 표현도 쓰는데 땅에 예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 시켜가지고 세금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지방 분권화 시켜서 따로 떼줘버립니다. 결국 국왕이나 황제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외에는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랬죠.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뭡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고 국왕이 직접 중앙 집권화 시켜서 관리를 지방에다 파견시킵니다. 이게 엄청난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근대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르봉 왕조부터. 예, 프랑스는 그래서 앞서가는 편이에요. 물론 근대 국가로 본다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사실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이 먼저 13세기에 먼저 중앙 집권을 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포르투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어디를 갑니까? 중앙 집권하면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잖아요. 인도로 가는 길. 그래서 가장 먼저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합니다. 그 뒤따라가는 나라가 에스파냐. 스페인이 맞습니다. 뒤따라가는 나라가 스페인. 그래서 두 나라가 앞치락뒤치락 하면서 뭐합니까? 1492년도에 신대륙 발견하고. 유럽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가의 부를 팽창시켜요. 이때 당시 이렇게 엄청난 이 전쟁을 전쟁할 때 뭐 있어야 됩니까? 이거 없으면 전쟁 못해요. 러시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주변의 나라 다 돈 받아가 억지로 끌고 가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뭡니까? 뺑뺑하요. 찌직하요. 왜?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만 해도 엄청나게. 덕분에 주변 나라들이 다 지금 폭망했죠. 난리 났습니다. 최근에 제 독일 친구들한테 내 독일 갈렸는데 오지 마라. 다 비싸다. 왜 그렇게? 원래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파이프관으로 해가지고 거의 무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한 천연가스를 굉장히 공급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썼습니다. 기계 돌리는데 전기 생산하고 썼는데 이게 어디 끊겨버렸어요. 또 어디서 갖고 옵니까? 저 카타르하고 이쪽으로 동남아시아. 운반 비용 들지요. 이동시켜야 되지요.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이게 가스의 단가가 올라가죠. 힘들죠. 당연히. 물가가 다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난방비 다 뛰고 그래서 전쟁 빨리 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유럽이 사실 이렇게 전쟁을 이 30년 동안 길게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에 뭡니까? 어디를 약탈을 합니까? 많은 나라들이 남미를 어마무시하게
에스파냐가 먼저 가서 와라락 가서 해야 됩니까? 콩키스타도로 그러죠. 가서 남미에 있는 막 그 인디언들 얹혀오고 그래서 그 유럽 전체가 인구 성장이 확 되고 막 부가 막 넘치는 그걸로 싸웠습니다. 사실은. 자, 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전쟁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히 말씀을 드리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종교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결말 내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에 뭐 이거는 그 메달인데 그냥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제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써놨죠. 이제 독일말로 하일리게스 르미시어 라이히라 그래서 줄임말로 HHR이라 그럽니다.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다 이거 썼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다 이거 써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그냥 제가 줄여서 다 여기 PPT 안에 HHR로 적어놨는 거는 신성 로마 제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길게 쓰면서 그걸 해놨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개요입니다. 자 30년 전쟁이란 하고 제가 붙여놨는데 말 그대로 유럽에서 뭡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던 개신교 국가들 믿는 신령 사람들. 이 두 국가들 사이에 30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자, 루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많은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루터파를 지지를 해버려요. 왜? 예? 맞아. 선생님. 맞습니다. 돈은 돈인데, 누구 돈? 예, 여기 또 보충해 주셨는데, 교회 돈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톨릭 돈입니다. 로마 가톨릭. 왜? 로마 가톨릭이 돈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종교를 바꾸면 왜 됩니까? 가톨릭이 안 믿고 개신교 믿으면 왜 됩니까? 가톨릭은 내 영지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잖아요. 빙고. 아주 중요한 경제적 이유입니다. 가톨릭의 돈을 내가 가지려고.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뒤에 가면은 그거를 돌리려고 그래요. 점령해가지고 야 가톨릭으로 돌려. 그래서 다시 빼들어간 거 다시 돈 돌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이유. 어디든지 사람들이 충돌할 때는 경제적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한 중에 물론 정신적인 이유 다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유가 여기 작동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지방에 특히 황제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황제에 반항하는 지방의 제후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 싫어요.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또 떼가고 뭐 똑같이 11조 떼가지만 가톨릭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돈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간다 또 중요한 거는 로마로 다 흘러가요. 교황청으로. 이래 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 우리 영토에서 낳는 우리 돈이자 내 돈이기도 한데 이 돈이 전부 다 로마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정신적으로도 사상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믿고 싶은 생각도 있고 경제적 이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다른 종교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는 몇 가지 이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프라하 조약 이후에는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어느 편을 들면서 개신교 편을 들면서 자, 어느 편을 가톨릭 국가가 개신교 편을 딱 드니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더 이상 종교 전쟁이 이랬다가는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패권주의 전쟁,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서 누굽니까? 예, 프랑스냐, 오스트리아냐. 이 두 나라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부르봉 왕조라 그랬죠. 이게 아까 말한 부르봉 왕조가 중앙 집권화 시키면서 절대 왕조로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프랑스가 힘이 지금 팽창을 하려고 그럽니다. 팽창 막 하려는. 자, 앙리 4세에 거쳐서 그 다음에 루이 13세가 왔을 때 그 당시에 제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그 제상은 종교와 행정부를 통합시켜서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권위 높은 추기경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리슐리에라는 유명한 추기경이 제상 자리에 있으면서 루이 13세를 사실 보필을 해요. 이러면서 딱 리슐리에가 계속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들어가서 누구를 치기 위해서
프랑스는 혼자 고립되는 게 싫으니까 뭡니까?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왕조이자 국가였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를 합스부르크를 놔뒀다가는 이미 전 유럽이 합스부르크화 돼가고 있었거든요. 스페인도 혼인 정책을 통해서 합스부르크 돼버리고 뭐 군데 독일도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뭐 남쪽은 거의 합스부르크 뭐 군데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혼인 정책, 뭔 정책 해가지고 뭐 전부 다 합스부르크로 다 막 그래 돼버려요. 이게 프랑스가 고립돼 버리죠. 프랑스는 이러다가 우리가 혼자 드러납니다. 이러다니까 안 되는 이제 쳐야 되죠. 사실 이 프랑스의 고립은 영원히 지금까지도 숙제죠. 비스마르크가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다시 또 죄송한데 비스마르크는 국제 전략에서 항상 누구를 고립시키려고 그랬냐면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 고립이 유럽의 평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항상 고립시키려고 그랬고 프랑스 주변을 둘러싸서 프랑스가 다른 나라하고 몸매끔 계속 방해를 했던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실제로 거의 성공해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황제가 독일은 1888년도죠. 황제가 한 해에 황제가 3명이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황제가 아파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 황제가 또 갑자기 황제가 됐는데 또 일찍 죽어버려요. 그 손자 황제가 베를린 2세인데 손자 황제가 한 해에 일어난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20대 후반에 새파란 황제와 70대 재상 비스마르크하고 잘 화합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황제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재상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계속 말리고. 이제 결국 누가 물러나야 됩니까? 재상이. 그래서 내려오죠. 그 다음부터 독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뭐 딴 이야기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종교적 갈등이 유럽 각국의 패권 야욕으로 바뀌게 되는. 특히 이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커다란 헤게모니라 그러죠. 주도권. 유럽의 최고의 왕조는 누구냐? 최고의 국가는 어디냐? 프랑스냐? 오스트리아냐? 이걸 두고 17세기 초반에 꽝 하고 붙었다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열돼서 그 당시에 뭐 베네치아 도시 국가, 뭐 베니스, 그 다음에 뭐 피렌체 국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뒤에 조금씩 또 통일을 가는데 이탈리아도 꽤 오랫동안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 내에서 지금 안전하게 근대 국가, 통일 국가로 된 나라는 프랑스하고 잉글랜드가 그 당시에 아직 힘이 약할 때입니다. 지금 잉글랜드, 여러분 19세기 잉글랜드는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나라였죠. 지금은 뭐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린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에도 사실 17세기도 사실 잉글랜드가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잉글랜드가 사실 근대 국가로 진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투더 왕조라 불려지는 뒤에 나오는데, 투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왕이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 자리에 오르면서 영국은 새로운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과 교수님이신 그 윤영희 교수님이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계속 얘기하시죠. 어제 아래도 만났지만 볼 때마다 연예인 보는 같은 느낌이에요. 하여튼 뭐 딴 이야기고. 자, 그래서 사실 투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사실 투더가 이제 그 여왕이 이제 결혼하고 후사 없이 죽죠.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에 왕관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죠. 왜? 배달은 남동생이 있었고 남동생이 먼저 왕위에 오릅니다. 배달은 에드워드가 그래서 배달은 남동생이 있었고 배달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네까지 왕위가 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동의 안 하지. 못하고 했었고 그 아빠가 뭡니까? 헨리 8세. 예, 저 뭐 또 자기 엄마가 너무 잘 아시죠? 그 엄마가 만져도 쫓겨나기 때문에 별로 유일하게 아빠가 해준 거는 가정교사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가정교사 붙여. 그래서 그냥 궁 밖에서 그냥 열심히 뛰놀면서 자연 속에서 막 그 애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저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궁 안에서 키운 게 아니고 앞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당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왕이 머리에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개신교였어요.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였죠. 그래서 언니 메리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가만히 기죽은 듯이 언니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예. 그래서 막 그때 그러다 겨우 그 언니 형부죠. 그 메리의 그렇게 남편이 그 유명한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입니다. 이 참 바람둥이죠.
언니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언니, 나 배달의 여동생한테 결혼하자고 막 청혼하고. 그 당시 그거는 뭐 너무 보편적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런데 일세는 관심 없죠. 자기는 혼자 독신으로. 나는 영구하고 결혼했다. 그거 뭐 참인지 그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하여튼.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던 종교적 갈등과 유럽 패권 싸움에서 그 당시에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조금 뒤쳐졌고 독일은 아직까지 너무 분열이 돼 있어서 어느 특정한 국가를 꼽기 좀 힘들어요. 영토는 크지만 뭐 워낙 다양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작센 뭐 그 당시 여러분 그 책에도 나오고 선제후라 그래서 계속 그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뭐 작슨 선제후, 뭐 활츠 선제후. 여러분 한자를 제가 안 지어놔 그런데 제후는 아시겠죠?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인데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삼신분 제도라 그래서 근대 초기까지 첫 번째가 예 기도하는 자, 성직자. 그다음에 예 귀족들 싸우는 자. 그다음에 일하는 자, 농민. 예 평민들, 농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5%에서 7% 정도가 다 평민이에요. 그게 면세 특권이 하나도 없이 대부분이 다 평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민에는 도시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국에 사는 부르주아, 뒤에 이제 명칭이 바뀌지만, 그래서 시민들까지 해서 전부 다 평민 해당됩니다. 삼신분. 그래서 문제는 이 제후들 하면 보통 이제 그 1신분, 2신분을 다 포괄해서 제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귀족들입니다. 성직자들도 귀족이니까 실제로 그죠. 근데 선제후란 말은 여기 선은 앞선 선자가 아니고 선출할 선자입니다. 뽑을 수 있는 선자, 뽑을 선자. 우리 선거할 때 그 선자예요. 뽑을 선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뒤에 가면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부터 세습이 돼 버리는데 그 앞에 14세기, 12세기, 13세기 이때는 선거를 해요. 누가 왕이 될지를 그 안에서 뽑습니다. 뽑는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후를 선제후라 그래요. 그럼 그때 민주 방식? 아닙니다. 그때는 민주 방식은 여기서 물론 제국의회라고 해서 의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국민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참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만 딱 특정되어 있는 그런 귀족들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제후란 말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7선제후라고 합니다. 7선제후. 여러분 같은 책에 나오는데 그 7선제후가 바로 3명이 종교선제후, 종교 주교입니다. 트리어, 쾰른, 마인츠. 다 독일 도시 이름이 내려도 생소하겠지만 이 3개의 도시의 주교가 여기 7선제후에 들어가요. 나머지 4개는 각 나라의 국왕입니다. 아까 말했던 보헤미아, 우리 지금 계속 보헤미아 나올 건데 보헤미아 왕, 활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작, 공작 이렇게 4명의 그 당시 힘이 센 귀족들 4명의 가문과 그리고 성직자 3개의 주교가 같이 7명이 모여가 그 중에서 왕을 뽑아요. 근데 왕을 뽑을 때는 누굴 뽑겠습니까? 성직자 못 뽑잖아요. 3분은 그냥 선거권만 있고 나머지 4분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왕을 뽑고 이 왕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려면은 누구한테? 교황한테 황제 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법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래서 선출하니까 세습이 아니잖아요. 이 권한이 많다? 적다? 예, 별로 적어요. 그 중에서 7사람 가운데 3명은 종교인이니까 뭐 양심적으로 투표할 거고 4분 중에서 난 쟤 밀고 싶은데 이씨,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지 당연히.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안 되고 내가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난 쟤 싫어. 난 내 혼자 갈래. 안 되죠. 만장일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7선제후 사실 시기마다 좀 변화가 되는데 그 7선제후가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7선제로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책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봉 왕조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 사이에 커다란 유럽 패권주의를, 즉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서로 충돌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30년 전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참혹하게 지금 남아있는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한 800만 명이 죽었거든요. 30년 동안. 예. 이, 예? 무기를 뭐로 사용해요? 무기는 고전 무기, 신무기 다 썼습니다. 예. 기사가 있었고, 기마병이 있었고, 기마병인데 예전에 이제 기마병 같으면, 서양 사람들이 그 싸울 때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떤 무기를 쏴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중세 때까지는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예, 칼, 창, 또, 활, 예, 활입니다. 활은 유럽 활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 각궁이라 그러죠. 좀 다른데 유럽은 석궁이라 그래서 조금 달라요. 석궁과 장궁 두 종류가 있는데 석궁은 이렇게 고리에 이렇게 당길 수만 있으면 당겨가지고 걸어가지고 뒤에 방아쇠 당기듯이 달려가 쏩니다. 근거리용이에요. 장거리용이 아니고 장거리용은 장궁이라 그래서 영국 애들이 썼던 100년 전쟁 때 썼던 그런 장궁인데 그거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활을 쏘는데 이 활은 사실 의미가 없어 버리는 게 십자군 원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십자군 원정 때 어디에서 서양 사람들이 저 어디 갑니까?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뭘 가져옵니까? 두 가지를 여러 개 다 가져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첫 번째가 화약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나침판이에요. 이 두 개를 십자군 원정 때 가져와 가지고 유럽인들이 계속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서양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침반은 뭐 어디에 쓰는 나중에 아까 말했던 예, 신대륙 발견할 때 새로운 계절 때 개량을 해서 해도 그리고 다 할 때 나침반으로 정말 유용하게 써먹어요. 그리고 화약은 어디 됩니까? 지금까지 종래의 전쟁 무기 체제를 다 엎어버립니다. 중세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 기사입니다. 기사. 여러분 기사에서 중세 기사가 뭐 합니까? 말 딱 타고 뭐 합니까? 거기에 갑옷 입고 착 내리고 그죠? 창 들고 칼 꽂고 이래가 이 기사 혼자 뭐 할 수 있을까요? 내 수업 시간에 하시는데 질문 많이 합니다. 너 할 수 있을까? 너 한번 이거 보고 싶지? 이렇게 너 혼자 절대 못 입어. 혼자 못 입습니다. 갑옷. 갑옷에 단추 있나요? 지퍼 있어요? 똑딱 단추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됩니까? 전부 다 끈으로 묶어야 돼요. 끈으로. 등 뒤를 이렇게 갑옷 앞에 해가지고 구멍 내가 끈으로 묶습니다. 그 끈을 그럼 내가 뒤에서 어디 당겨 이거? 못 당기죠. 그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예, 하인이 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묶어줍니다. 일일이 다 묶어주고 다 쓰고 그 무게가 한 20kg, 30kg. 그걸 다 걸치고 타고 창 들고 또 그걸 어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되죠. 기마하려면. 이게 중무장한 기병의 기본적인 세죠, 당연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갑옷이 좀 가벼워지는데 갑옷 안에 반드시 쇠사슬로 된 뭡니까? 그것도 다 입어야 되고. 쉽지 않으세요. 그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사 한 명이 가려면 말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원래 내가 전투용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투용 말을 뭡니까? 보조해주기가 보조말이 2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갑옷하고 이런 걸 무거운 걸 다 어디 들고 가겠어요. 평소에 그거 입고 막 돌아다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벗고 있어야지, 당연히. 전쟁 나면 이제 다 입어야 되는데, 전쟁 나갈 때는 그걸 다 싣고 갈 또, 운반할 말이 또 필요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소 몇 마리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때 말이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말 키우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화약이 들어오면서 사실 화약이 들어오면서 뭐가 망해버립니까? 기사청이 망해버려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습니까? 창 필요 없잖아. 대포 쏘아보고 뭐 총 쏘는데 뭐. 작은 총이 이제 개발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기사가 총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서 이 총이 발명되면서 기존에 있던 전투 방식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뭐합니까? 말 타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이때까지는 기마병이 그래도 중요해요. 30년 전 때까지는. 이 시간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뭡니까? 총 다 들고 한 줄로 쭉 서서 이제는 뭐 성에 들어가서 뭐 공성전 필요 없습니다. 대포 쏘아보면 성 다 무너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성에 들어가서 성 지키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부 다 벌판에 줄 쭉 서가지고 자 발사 한 줄로 쭉 서가 한 사람은 서고 한 사람은 앉고 막 쏘죠.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일로 옆으로 숭숭 지나가고 뭐 맞으면 뭐 죽어야 되지 맞으면 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 서로 쏘는 거예요. 서로 대포도 저 뒤에서 쏘고 이래가지고 복불복 진짜 맞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초기에 그게 아직 총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죠. 이게 1차 대전쯤 가게 되면 완전히 다 바뀝니다. 1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대전 뭐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1차 대전 때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무기를 1차 대전 때 다 써요.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한 개 빼고 2차 대전과 1차 대전 사이에 무기가 딱 차이 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 예, 핵무기 이외에는 다 똑같아요. 벌써 모든 전투기, 잠수함 다 1차 대전 때 다 발명이 다 돼요. 1차 대전 때 이미 벌써 쓸 거 다 씁니다. 그거를 개량했던 게 2차 대전 때 나오는 거고 유일하게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가 핵무기 이외에는 1차 대전 때 다 써요. 이게 벌써 언제 때? 20세기 초반에 다 인류가 사람 죽이는 모든 살상 무기를 다 만들어요. 수학하죠. 얼마나 못된지. 왜? 10분 정도 쉬어야 됩니까? 뭐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이거 밤새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거. 예. 한 5분,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때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옆으로 빗나가. 이거.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하셔서 5분만 쉴까요? 예, 5분만 쉬십시오. 5분 쉬고 하도록. 시작하죠. 너무, 딴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쉬어야 되겠다. 교수님 한 8시 40분. 그렇게. 빨리.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신분들한테 질문. 오케이. 오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생각보다. 아니, 근데, 북대구 어제 나오는데, 그거 막혔고, 여기 들어와서, 맞아요. 구미 턱에 들어가, 쭉 좌회전 하는데. 8시하고 시간에. 딱 그러더라고. 내가 그 생각 못 했어. 그때 거기가 대박이네. 진짜 그 경대에서 나와가지고 북대구 가는데, 와, 신천대로 타 올리니까 차 꼼짝 안 하는 거야. 네. 난 바빠 죽겠네. 마음은 급한데. 응. 교수님 역시 쌉고 쓰세요. 말씀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집중한 거 처음. 진짜 다행이다. 어떻게 선생님 계속 그렇게 용케? 네. 교수님 자료집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니 빨리 갖고 오시면 아, 네. 제가 이거 PPT 했는 거 잠시만 보려고. 이번 주에 에이펙 때문에 웬만한 지자체 행사들이 전부 다 연기가 돼 있고. 그렇겠다. 고민해가지고. 경기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에펙이 토요일 되면 다 끝나나? 네. 토요일 끝나죠. 내일 끝나는구나. 내일 다 끝나는구나. 나 금강 보러 가려고. 금강이요. 어. 금강 벌써 실에서 봤는데요. 아니 뭐 하는데 아닌데 금관 그 금관은 뭐 선물한 금관 말고 6개 금관이 신라 금관이 동시에 지금 다 한꺼번에 모인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보러 가 있어. 그래서 6개 금관이 2개가 경주 박물관에 있는 거고 그 뭐냐 천마총과하고 황남 대총 북분 그거 2개는 그 나머지는 다 딴 데 있거든요. 딴 데서 그게 6개가 다 모여 에펙 때문에. 그래서 12월 며칠까지가 전시하는 걸로 나오던데. 그래서 보러 가려고. 트럼프랑 사유했던 그 목적금은 그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왜? 그 원래 발표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해버렸구나. 밤마당에다 그냥. 그 가만히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럴 줄 알았다네. 이 말은 뭐지? 안 받을 뻔하다. 금마침 잘지. 나 저번에 언제 가니까 막 준비하고 있던데. 그 일은 못 가봤어. 큰일 났다. 속도를 엄청 빨리 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지역으로 지도상에 예. 볼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조금 많던데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많은 전쟁을 벌릴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지금의 오스트리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오스트리아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는 게 2차 대전, 1차 대전 때 특히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패전 국가가 되죠.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되면서 패전 국가 되고
일반적으로 공통점이 패전 국가는 왕실이 날아갑니다. 패전 국가. 전 세계에서 패전 국가 가운데 왕실이 살아남은 국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예. 덴노가 살아남은 이유가 딱 그 하나밖에 한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가면 유럽 나라들마다 왕실 많거든요. 스웨덴, 스페인 다 왕실 있잖아요. 걔들 다 뭡니까? 패전 국가니까. 영국 성전 국가니까 살아남고. 패전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저 투르키예 다 날아갔잖아. 없어요. 폐업 지고 난 다음에는 왜냐하면은 무조건 성리자가 다 빼떨어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지가 않죠. 그 마지막 독일도 1차 대전 지면서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해요. 그 연합군이 성전 조건이 너 황제 폐위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위되고 나가죠.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자기 아들을 빌헬름 3세를 남겨두고 가요. 행여나 다시 왕정 복구가 될까 싶어서. 근데 영원히 안 되고 그냥. 일본은 왕 일본이 덴노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거짓말 좀 보태면 미국 점령군의 바지가라이를 붙들고 딴 거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덴노만 살리도라고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앞으로 이제 냉전 체제 도입부가 되면서 그게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고 일본이 그 선에 바로 그 우리 한반도 요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눈치를 채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들어준 거죠. 그것밖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9월 4일 날 거기 서명하면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항복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군한테 항복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대전 끝날 때랑 2차 대전 끝날 때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1차 대전 끝날 때는 독일이 가서 파리 평화회담 때 가서 뭡니까? 서로 협상도 하고 그래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항복 조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유명한 히틀러가 4월 30일 날 사망하고 5월 8일 날 전쟁이 끝나거든요. 유럽에는 5월 8일 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지만 그 상간 사이에 이제 뭡니까? 태평양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유럽은 5월 8일 날 끝나기 때문에 5월 8일 끝나는데 4월 30일 히틀러 죽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자기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깁니다. 공적 유언장 한 장과 사적 유언장 한 장을 남기는데 그 공적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은 모든 전쟁 작전 지휘권을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데니츠에 넘긴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해군 사령관한테. 데니츠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전쟁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전선에 나가 있던 모든 독일 병사를 거두는 게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합군이 뭡니까? 야, 항복해! 이 조건으로. 그 조건이 바로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뭔 조건? 무조건. 예. 예. 조건이 없는 게. 조건 달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데니츠가 장군, 그 당시 육군 장군이었죠. 요들 장군을 보내가지고 랭스라는 연합사령부에 가서 네가 항복해라. 그 랭스가 부관 데리고 가서 그 항복 문서에 보면 그 요들이라는 서명이 돼 있어요. 요들 장군. 그렇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종교세를 내잖아요. 냅니다. 예.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내보고 낼래 말래 했는데 안 낸다 그랬어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아, 그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아니요, 굉장히 높진 않은데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알바를 하니까 알바 명세서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연금도 내고 알바를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죠? 97년, 98년도 IMF를 통과. 저 진짜 김모 대통령 정말 싫어합니다. YS. 그 대통령 덕분에 제가 거의 죽은 줄 알았지만 뭐 여하튼 딴 얘기인데 이게 뭐 끝도 없고 퍼센테이지는 제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러더라고. 그 저는 종교가 가톨릭 개신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저는 불교인데 내가 내야 될 이유가 없지. 나는 노한테 안 되겠다 한테 체크했죠. 종교서는 안 나가더라고. 대신 연금하고 몇 가지는 다 나가고 당연히 알바해도 그렇게 딱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저 65세 넘어가지고 저 연금 받으러 가야 돼 독일에.
오라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갖고만 그랬어.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갈게, 기다려라. 예. 자, 죄송합니다. 딴 이야기 하다 끝도 없었거든요. 지금. 자,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만 제가 콕콕콕 중요한 역사적 사건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전체의 30년 전쟁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던 그 당시에 이 이제 30년 전쟁을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지역도 굉장히 넓고 사실 전쟁터는 대부분의 전쟁터는 지금 독일 땅이에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이 초토화됩니다. 가장 많은 인구 피해를 본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 독일이렇게 이해 빨리 시키는데 그 당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죠, 실제로. 그리고 용병도 어마무시하게 써요. 가장 대표적인 용병이 그 당시에 어떤 용병인지 아십니까? 예. 오, 너무 잘하시네. 스위스가 시계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 때는 사람 넘버원, 진짜. 지금도 아직까지 어디에? 바티칸 시티에 누가 씁니까? 스위스. 예.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스위스의 조상이 정말 싸움을 잘했어요. 중세 때. 일당 100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루체른에 가면, 루체른 근교에 가면은 사자 이렇게 꽉 찔러가지고 있는 그 두면 부조 조각이 있는데 누구 왕실을 지켰느냐? 그 당시에 루이 16세의 뭡니까? 예, 바로 시큐리티. 뭐라 그러나? 우리 뭐랍니까? 그 뭐고? 보디가드. 보디가드가 스위스 애들이 가서 했어요. 예, 막 근위병이자 또 지금 뭐라면 뭐라 합니까? 지키는 사람. 갑자기 단어 생각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200명의 모두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가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자, 스위스가 용병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막 참가하면서 용병도 많이 죽고, 용병은 철저하게 돈 주고 돈을 줘야 싸웁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돈을 왕이 그 시킨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파업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전쟁이 막 뒤바뀝니다. 또 막 이런 전투가 몇 가지 전투가 있어요. 또. 가난해서 용병가. 예, 일단 일자리가 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싸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죠. 한 방에 그냥 크게 확 벌 수 있으니까. 전쟁 나가 이기면 뭡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무조건. 기본 받는 기본급 플러스 알파. 이기면은. 엄청나게 주니까. 또 지더라도 살아남으면 돈을 또 줘요. 지더라도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계약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옆으로 또 안 빛나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간 국가의 수나 전쟁이 벌어진 지역의 규모로 볼 때는 제1차 세계대전급이다. 예, 그 당시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대륙이 발견되긴 됐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고, 그래 본다면은 대부분이 우리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들로 본다면 유럽의 대부분 다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진짜 유럽에 이 전쟁에 개입 안 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개입을 합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폴란드, 지금 하여튼 모든 게 엮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볼다면 거의 1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견해가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전쟁 배경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해됐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쯤, 전쟁 시작하기 전에 벌써 네덜란드가 누구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펼쳐요.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인데다가 스페인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해상 무역을 두고 서로 다툽니다. 스페인이 벌써 어디로 가는 길을, 포르투갈이 먼저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스페인이 그 다음 2차로 뭡니까? 신대륙 길을 발견하죠.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가 계속 끊임없이 스페인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이제 어디입니까? 지배하려고 그랬죠. 바다에서 해상 무역을 두고. 17세기 되면은 네덜란드가 이겨요. 17세기의 바다의 마부가 네덜란드거든요. 그 다음에 17세기 때 가다가 이제 누구로 바뀝니까? 18세기가 되면 영국으로 바뀝니다. 잉글랜드로. 그래서 19세기까지 쭉 가버리는. 지금은 뭐 또 바뀌었지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누구로부터? 에스파냐로부터. 에스파냐 지배를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있는 데다가 유럽의 새로운 강대국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강대국이 프랑스와 잉글랜드에 새롭게. 그 이전에는 사실 에스파냐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에스파냐가 무적 함대 들어보셨죠?
무적 함대란 걸 거의 어느리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와 최고 이럴 때였는데 이 나라가 서서히 이제 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가 뜨는데 그 뜨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잉글랜드하고 프랑스였습니다. 잉글랜드가 어떻게 아시죠? 엘리베이터 있을 때 이제 격파하죠. 사실 운도 따랐어요. 어마무시하게 운도 따랐고 그 똑같이 낳고 싸웠으면 못 이겼으면 했는데 운도 따랐고 그래도 국군이 뭐 그렇게 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래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아니 그래 그때 스페인에 내전이 오래 있어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그 내전은 그 앞에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하나의 스페인 왕국으로 건설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꾸준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브루봉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이제 결탁이 되면서부터는 계속 잘 나가던 그런 시대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스페인이 뜨다가 그다음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맨 뒤에 여기 앞에 있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17세기 초 에스파냐의 몰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16세기까지는 스페인이 잘 나가다가 이제 휘청하면서 이 당시 스페인이 그 남미에서 벌어들인 어마무시한 진짜 은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 은을 유럽에 갖고 와서 전 유럽에다가 유통을 시키죠. 이게 막 스페인이 그 당시에는 신대륙 그 엘도라도라고 불려지는 그죠. 남미에 가면 뭐 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배 타고 신대륙 가려고. 배를 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게 직업이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뭐야? 종교, 군인, 공무원.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외에는 배 못 타요. 못 타면. 그래서 전부 다 그거 되려고. 그래서 스페인이 몰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스페인이 사실 잘 나가다가 결국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내부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죠. 그래서 뭐 제세례파라 그래서 왜 카톨릭이 처음에 그 태어나면은 세례 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때 세례가 끝까지 가느냐? 그 제세례파 예 등장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그런 생각들, 믿음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 그 종교적 믿음이죠. 종교적 믿음 이유, 경제적 이유인 게 다 복합적으로 운영돼서 터졌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와 반카톨릭 동맹 사이에서의 슈말칼데 전쟁이 터집니다. 이 칼 5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프라하를 가장 예쁘게 만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예요. 혹시 프라하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라하 가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동유럽의 파리를 할 정도로 프라하가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참 예쁜 도시가 많아요. 그 칼 브뤼케도 예쁘고 뭐 그 이외에도 프라하 성도 그렇고 인근에 막 진짜 예쁜 데 많아요. 갈 때마다 프라하가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프라하를 만들었던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바로 칼 5세입니다. 이 지역을 예전엔 보헤미안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체코 땅을 이 체코 땅 보헤미안은 실제로 신성로마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체코하고 독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동유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됐다가 나중에 그까지도 분리돼 버렸죠. 슬로바키아하고 체코하고 분리돼 버리게 되는데 지금도 프라하 가면은 독일어 쓰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독일어가 막 경제적으로 파고들면서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체코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체코에서 뭐 빌릴 때 뭐 여권은 못 주잖아요. 줬다 어쩌고 불안하니까 뭐 딴 거 없냐? 여권 자기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여권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길까 봐. 딴 거 없나 할게. 근데 독일 그 운전면허증 제가 독일 운전면허증 갖고 있거든요. 도저히 운전면허증 줬더니 막 너무 막 반가워하면서 와, 니 어떻게 독일 면허증 갖고 있니? 하면서 왜? 이거 있으면 독일 가서 운전하면 되잖아. 되지. 다 독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 제가 90년대 그때 후반에 제가 92년도 독일로 갔었는데 90년대 후반에만 하더라도 프라하 사람들이 그래 독일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 일하러. 난 독일에 있었는데. 하여튼 딴 이야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슈말칼데 전쟁이 다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프라하 조약 이전에 전쟁이 이제 보헤미안 분쟁이라 그래서 보헤미아 지방이 전형적인 개신교 뭡니까?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 프라하 광장 한가운데 가면 구시가지 광장에 보면 그게 어떤 동상이 서 있냐면은 얀 후스 동상이라고 큰 게 서 있어요. 후스 동상.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얀 후스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선구자. 15세기 때문에 벌써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100년 전에
이미 벌써 이 보헤미아 출신의 얀 후스라는 인물이 벌써 루트가 했던 유사한 주장을 해요. 주장을 막 합니다. 가톨릭 잘못되고 있다.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이유가 그때 그리스도교 가톨릭이 14세기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뇽의 유수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어서 교회의 대분열 시대라 그래서 아비뇽 유수는 교황님이 어디에 계셨다?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 안 계시고 예, 아비뇽이라는 곳에 계세요. 프랑스 남쪽에 있는 프로방스 지역에. 거기에 프랑스 국왕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국왕한테 막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는 이렇게 하실 시간이 한 70년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죠. 그러고 이어난 다음에 교황이 세 분이 계신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교회의 대분열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혼란스러운 시대 때. 혼란스러운 시대 때 후스가 막 주장하니까 지금 우리도 내부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옆에서 자꾸 기르니까 야 씨. 그 1418년도에 그 유명 콘스탄츠 공회 때 그냥 화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보헤미아 지방 사람들이 우리 위대하신 얀 후스를 저렇게 죽이다니 와 우리를 못 참아. 우린 개혁할래. 개신교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보헤미안 지방이 전통적으로 얀 후스 때문에, 그 후스주의자라고 해서 나옵니다. 후스주의자 때문에 뭐냐, 개신교가 굉장히 강력한, 그죠? 믿음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예?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당연히 뭡니까? 지배를 하려고 그러겠죠? 예. 종교개혁 이후에 뭡니까? 아주 친카톨릭적인 황제가 들어가서 가지고, 야! 저거 뭔데 왜 개신교, 나는 인정 못하겠어. 예. 가톨릭 사람 보내가지고 주저앉히려고 그러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페르디난드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직전에 보헤미아 왕부터 됩니다. 이게 왕국인데, 보헤미아 왕, 이게 선제후 자리입니다. 선제후 자리인데, 보헤미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페르디난드 2세가 진짜 전형적인 친카톨릭주의자예요. 자, 내가 카톨릭주의니까 우리 지역은 전부 다 뭐야? 카톨릭 해야 돼. 자, 그렇다면은 뭐 해야 되냐? 예, 뭡니까? 자, 나의 중앙 집권한테 시켜야 되니까 뭡니까? 나의 감독관을 프라하 성에다 보내는 거예요. 프라하 성에 보내서 감독관으로 프라하 성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프라하에는 개신교가 팽배해 있었고, 가톨릭 감독관이 오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 프라하는 마음에 안 들면 창문 밖으로 던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라하 성에 가면은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라하 성 갈 때마다 이거 보고 오거든요. 보고 오는데, 예, 건물은 옛날처럼 바뀌었지만, 실제로 창문 밖으로 두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근데 살아요. 다치죠. 던지는 사람 당연히 관습적으로, 야, 우리 너 인정 못하겠다고 던져버리는데, 던지킴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지. 짜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제인데 가가 그대로 다 일러야지. 황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들이 내가 보낸 관리를 이걸 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당연히. 야, 군대 모아! 공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입니다. 프라하 가시면 그 성에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교회 큰 그 성인데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잘 이게 바깥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찾아가요. 저는 장소가 이제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가보신 분들 혹시나 앞으로 프라하 가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 시작됐던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18년도에 투척하게 되고, 자, 보헤미아 지방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면서 주변까지 막 퍼져나가죠. 술레지언에서 프라하 보헤미아 북쪽 지방에 있는 지금 폴란드하고 국경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술레지언 지방이라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이런 개신교 바람이 막 불어서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어디입니까? 황제이자 또 국왕 입장에서는 이거 놔둘 수가 없죠. 어떻게든 밟아야 주저앉혀야 되니까. 자,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보헤미아 지방의 개신교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던집니다. 지금 거의 던지킴을 그죠? 안 되지, 다구리인데 이거 여러 사람 들러붙다 던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던지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꿔 던져. 그래도 살아난 게 다행이죠. 높이가 그래도 많이 2층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1층, 2층이니까 그렇게 다행히 그래도 삽니다. 살아남게 되고요.
자, 이래 되면서 자, 문제는 자, 개신교 입장에서는 개신교를 믿는 그뭡니까? 국왕을 세우는 게 좋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프리드리히 5세입니다. 프리드리히 5세를 여기 나와 있는 팔츠 선제우인데 이 팔츠 선제우를 뭡니까? 전체 개신교의 맹주로 세웁니다. 이 개신교 그 신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오른쪽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먼저 세워서 보헤미아 왕의 1619년도에 데리고 와서 국왕에 올립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겨울왕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오스트리아 수도 빈 공격을 하지만 사실 큰 이유는 못 챙긴 채 사실은 실패를 끝나게 되고 오히려 유럽 내에 있는 다른 이런 분쟁 지역 분쟁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역 분쟁인데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쑥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끼어들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실제로 여러 카톨릭 국가들이 전부 다 어느 편을 써버릴까요? 당연히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편을 써버리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전쟁이 커지게 되니까 개신교가 이길 수가 없죠. 그 마지막 전투가 유명한 백산 전투. 이게 번역을 제가 모든 책에 백산이라 해놔가지고 흰산입니다. 흰산. 이게 나온 슐라흐트 암 바이센베르그라고 하는데 이 바이센이 흰색이에요. 흰색. 색깔 흰색. 이게 베르그는 산이거든요. 흰산, 백산. 이래가 백산 전투가 된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자로서 사과를 심심치한 경위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이스백 전투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 고유명사사, 지명이 고유명사사는 그죠? 그래야 되니까. 자, 하여튼 간에 개신교 국가연합군에 패하게 되면서 이 보헤미안 저항은 사실 종지부 지어지게 됩니다. 자, 저항했던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 몰살입니다. 다. 거의 다. 그 당시에 그 개신교 의회 의원들, 저항했던 사람들 있으면 깡그리 잡아다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이 팔째 프리드리히 5세는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 살려면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서 사실 보헤미안을 힘으로 주저앉혀버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유명한 백산 전투인데, 여러분 뭐 전투 그렇죠? 이게 사람이고 이런데 프라 인근에 가면은 이 마지막 언덕인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개신교 카톨릭 국가 빵 붙습니다. 이제 벌판인데 사실 나무를 있긴 있는데 다 없애고 그냥 그림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 백산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프리드 5세 망명해버리고 보헤미아 지도자들과 전부 체포, 귀족 죽고 처형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 백산 전투가 사실 첫 번째 보헤미아 전쟁, 30년 전쟁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이겼습니까? 가톨릭이 이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톨릭이 이겨서 사실 개신교한테 어마무시한 또 저런 행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법령 개정령이라 그래서 란데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고 개신교들이 전부 다 망명자로 해서 독일로 도망갑니다. 신성로마 제국 안으로. 신성로마 제국 안에 보헤미아 왕국이 있었는데 보헤미아에서 있다가는 잡히니까 전부 다 개신교 국가, 신성로마 제국 안에 개신교 국가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 안에 나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제 개신교 국가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여기 있다가는 다 잡혀 죽으니까. 귀족들이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산 전투는 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헤미아 저항은 이런 식으로 일단락 지어지게 돼요. 일단 누가 이겼다? 가톨릭이 이겼습니다. 그죠? 가톨릭이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개입을 하느냐? 자, 저 위에 있었던 덴마크가 석 보니까, 우리 덴마크는 루트파 교회 개신교거든요. 또 위에 보니까, 우리가 졌네? 우리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졌네? 우리 이러면 이거 아닌데, 개입을 해요. 덴마크가 이제 끼어듭니다. 덴마크가 그 당시 노르웨이와 같은 연합해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사실 왕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있으면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신성로마 제국과 보헤미안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다른 나라들이 하나 둘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죠. 자, 덴마크 들어오고 덴마크 붙어 있는 노르웨이 들어오고 자 이래 되면서 점점점 전쟁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개입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덴마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덴마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이 왜 끼어드느냐. 덴마크 국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리스티안 여기 나오죠. 오른쪽 요 사람입니다. 크리스티안 4세.
크리스티안 4세인데 이 크리스티안 4세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아까 말했는 그 신앙 로마 제국 황제가 옛날에 빼앗겼던 그죠? 그렇게 보헤미아 지방이 개신교로 그랬잖아요. 이게 개신교로 바뀌면서 카톨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뜨렸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바꾸면서 개신교들이 가져갔던 모든 카톨릭 재산을 다 빼들고 또 독일 내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보고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뭐를 바꿔서 카톨릭으로 바꿔가 다 교회 재산을 그게 원래 성당 재산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유명한 회복 정책입니다. 카톨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산을 다 돌려 찾으려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덴마크 국왕 같은 경우에는 독일 내부 안에 개신교 국가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들이 다 어디 됩니까? 카톨릭으로 바뀌면서 돈을 다 뺏겨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지. 굉장히 많은 자유도시와 국가를 갖고 있었는데 덴마크 국왕이 특히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뭡니까? 여기 나오죠. 크리스티안 4세가 북독일에서도 황제의 회복주의 정리하고 교회 영지들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전부 다 뺏기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내라도 끼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덴마크 그 당시에 유럽의 새로 신흥 강국으로 아까 말했던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미 덴마크는 강국이었어요. 강국인데 이 덴마크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또 나는 거죠. 다 황제 카톨릭, 덴마크 개신교 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다시 또 카톨릭이 이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틸리 장군이라고 발렌슈타인 장군 이런 사람들이 용병 써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싸워가지고 그냥 덴마크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리벡이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덴마크가 어디 됩니까? 물러나게 돼요 또. 그러니까 한 전쟁 끝나고 30전쟁 여러 전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는 이제 보헤미아가 끄다가 밟히죠. 자, 이제 덴마크가 끼어들다가 또 밟힙니다. 그거로 덴마크는 그게 발트해하고 해외 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쫓겨나 버리죠. 자, 그러니까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가운데 유명한 국가인 누구? 스웨덴이 스칸디나비아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아시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어디 있고 유틀란드 반도에 덴마크 그렇게 돼 있잖아. 지리 시간입니다. 갑자기 독일하고 붙어 있는 게 볼록 올라간데 유틀란드 반도로 해서 이게 덴마크 그리고 부속 섬들. 스칸디나비아는 맨 왼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발트하고 끼고 있는 게 노르웨이, 가운데가 스웨덴, 맨 오른쪽이 핀란드입니다. 가운데 있던 스웨덴이 덴마크 공백이 생기잖아요. 덴마크가 그 발트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스웨덴이 이때다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덴마크의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 스웨덴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개신교는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뛰어들어요. 이게. 그래서 프라하 조약 그 전까지는 개신교 국가는 계속 빈틈을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되면서 전쟁이 계속 커지고 나라들도 더 붙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리벡 평화조약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웨덴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덴마크가 빠지게 되면서 스웨덴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뭐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당시에 덴마크가 남겨놓은 재산을 이제 스웨덴이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스웨덴이 그 자리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스웨덴도 그 당시에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지금의 스웨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17세기의 스웨덴은 정말 강국이었고 지금 뭐 하여튼 굉장히 엄청나게 큰 힘이 셌던 아돌프 구스타프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국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친히 이제 독일로 건너와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은 싸움을 하게 되지만 결국 스웨덴 같은 경우 끝까지 남아요. 독일 땅에 남아서 계속 끊임없이 카톨릭 국가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까는 발렌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발렌슈타인이 사실 카톨릭 편에가 싸우긴 싸우는데 사실은 카톨릭 편에 싸우긴 싸우지만 아직 카톨릭 황제하고 나중에 등을 져버립니다. 서로 견해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 황제한테 암살당해요. 결국 이제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암살당해버리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웨덴까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나라들만 몇 개 들어왔습니까 벌써. 체코 들어왔죠. 체코하고 신상노마제하고 싸웠죠. 자, 이렇게 싸우다가 자 이제 덴마크하고 노르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박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약 만들고 리벡 조약이라 해서 만들고 떨어져 나가고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스웨덴이 또 들어옵니다. 자, 스웨덴이 들어와서 또 이제 막 싸웁니다. 자, 이러면서 합스부르크는 또 누굴 끌고 들어오냐? 스페인을 끌고 돌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명한 나라들이 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뒤에서 뭐합니까? 계속 돈 대줍니다. 누구한테? 개신교한테. 돈만 계속 대줘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압축하면은. 자, 이런 과정을 거쳐 스웨덴의 개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첸 전투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스타프 아돌프가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을 하게 되지만 이 리첸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전투가 그 30년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리첸 전투에서 사실 사실 가톨릭이 또 계속해서 가톨릭이 사실은 여기서 구스타프가 죽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왕 구스타프 아돌프가 전사하고 결과적으로 개신교 군대의 단결이 약화되어 버린 전략적 실패라 그러는데, 사실 이 전투는 학자들 사이에서 좀 견해가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톨릭 이겼다. 아니다. 개신교 이겼다. 그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때 이제 개신교가 살짝 이긴 걸로 이렇게 숫자를 세알려 보면,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숫자를 세알려 보면 개신교가 이긴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여튼 간에 하여튼 거의 비등비등한 경기를 통해서 결국 이 리첸 전투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개신교의 우두머리인 스웨덴 국왕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개신교가 우두머리가 없으니까 어디 됩니까? 이산 집단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프랑스가. 자, 프랑스가 결국 직접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계속 밀리면서, 개신교가 밀리게 되면서 결국 프랑스가 개입을, 이날 리첸 전투고, 네틀링겐 전투를 거치고 난 다음에 프라하 조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프라하 조약 이후에 이제 프라하 조약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부분, 이 프랑스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리슐리에 추기경이자 재상입니다. 루이 13세 때, 부르봉 왕조. 자, 이 리슐리의 경은 철저하게 이제 뒤에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 됩니까?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기 시작해요. 자, 전쟁이 기본적으로 전쟁 방향이 계속 개신교 쪽으로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계속 돈을 대주고 있을 때 프랑스가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프랑스가 이제 간접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대리전을 하다가 이제는 직접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뭡니까? 스페인한테 포고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프라하 조약 이후에 프랑스가 직접 전쟁에 개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의 경향이 아까 말했던 종교 갈등에서 뭐로 바뀐다? 패권주의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앞에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 개신교, 우리 가톨릭 이랬다면 이 전쟁이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중구난방이에요. 프랑스가 개신교 집단을 확 밀어주게 되면서 이제 엄마 엉킵니다. 결정적으로도 덴마크가 나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덴마크가 개신교죠. 개신교인데 누구 편을 또 들어버리냐? 프랑스 들어오면서 프랑스가 가톨릭이 개신교 미니까 덴마크가 쟤들이 저래 미는데 우리 뭐 개신교인데 내 개신교 물 필요 있나? 가톨릭 황제가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나 그냥 가톨릭 갈래. 덴마크 가톨릭도 가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뒤죽박죽이. 그러니까 덴마크가 나중에 누구 편을 들어버리냐? 가톨릭 편을 또 들어버립니다. 이래 되면서 완전히 뭐 종교 갈등이 이제는 say bye bye 해버리고 전부 다 어떤 쪽으로 가버리냐? 패권주의로. 자국 중심주의로. 패권. 유럽의 패권은 우리 국가다.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성격이 뭐로 바뀐다?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프랑스가 이렇게 참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계속 주력 부대가 사실 이제 프랑스 군대가 워낙 뒤에서 빵빵하게 사실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막 하다가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부르봉 왕조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가 이제 붙은 건데 사실 최종 결정은 어디 됩니까? 살짝 프랑스가 개입했던 개신교가 최종 조금 더 이긴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던 두run두룬 나와 있는데 뒤에 맨 마지막에 볼게요.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죄송합니다. 전쟁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팔리안 조약으로 스페인의 네덜란드 지배를 공식적으로 종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승인을 받아. 이제는 스페인하고 완전히 결별. 이 말은 뭡니까? 개신교 쪽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전쟁이 끝이 났다 보시면 돼요.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국가 지위를 얻고, 자, 독일에 있는
연방국가, 소위 말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국가들은 황제와 제국을 적대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라는 조건부를 달아놓고 거의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게 됩니다. 황제가 명목상 지위로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지. 그게 더 독일이 분열돼 버립니다. 이렇게 분열된 신성로마 제국이 나중에 통일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는 1806년도 나폴레옹에 의해서 망해요. 나폴레옹이 1세 아시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와서 전부 싹 다 썰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망해버려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분열로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방식의 호이로 폴센 공항에 대한 공항 브란덴부르크는 뭐 이렇게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뒤에 얘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일 전쟁이 끝나고도 거의 160년 동안 버텼지만 프랑스와의 동맹 형제와 적대하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패권을 잃었고 당시에 프랑스와 스웨덴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완전히 몰락, 이 전쟁 때 이제 가톨릭이 이제 밀리게 되면서 개신교가 새롭게 패권주의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웨덴은 영토를 실제로 얻은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어요. 베스팔렌 조약에 따라서 실제로 유럽의 성자의 원칙에 따라서 영토를 얻은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고 스웨덴은 그냥 브루스 마이너스. 그래도 스웨덴은 와서 자기가 최고의 국가라는 걸 증명을 해줬으니까 그걸로 이제. 스웨덴이 이때 당시에 아마 유럽의 가장 패권주의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요거 설명이 베스팔레 아까 임삼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조약이거든요. 마지막 1648년도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모여 두 군데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스나브르크하고 뮌스터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있는데 도시에서 각각 체결을 해요. 여기 나와 있던 800만 명 정도가 죽었던 비극적 시기를 마감하게 되면서 신성로마 제국, 즉 신성로마 제국과 스웨덴 간의 오스나브르크 조약이 있고 신성로마 제국과 프랑스 간의 뮌스터 조약에서 각기 다른, 즉 신성로마 제국과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과 스웨덴 사이의 조약을 따로따로, 근데 이걸 다 합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 조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종교의 자유가 확실하게 이제 허용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는 뭐 칼벤, 루트파 안 가리지 않고 그래서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개신교 국가들이 가톨릭 교회의 탄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유럽 내에서 개신교다 가톨릭이다 구분 없이 확실하게 긴 오랫동안의 분쟁, 사람이라는 게 전쟁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유럽도 2차 대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아, 이래가 안 되겠다. 뭐 만들자. 유럽연합 만들자. 그래 만드는 게 유럽연합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가지고 오랫동안은 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반성의 기가 생기면서 각기 다른 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이센 왕국이 등장하게 되고 네덜란드, 스위스라 독립 인정받고 프랑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다? 맨 뒤에서 지키고 있다가 뒤에서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에 싹 보고 싹 들어가서 평정해버리는 누가? 프랑스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부르봉 왕조의 리셸리가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계기를 삼아서 프랑스가 절대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루이 13세 때 들어갔던 전쟁, 루이 14세 가서 완전히 루이 14세 가면 뭐 프랑스를 넘볼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루이 14세 보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한번 베르사유궁 가고 싶어 초대해두려고 막 그러고 그 정도로 프랑스가 완전한 유럽 최고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주의 최고의 국가.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유럽의 최고 언어가 되면서 사교계에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쓸 줄 알아야 들어갈 수 있을 때도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 아카데미도 만들고 해서 프랑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마무시하게 프랑스가 확 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프랑스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전쟁을 대충 정리하게 되면요. 자, 문제 시작은 종교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갈등. 자,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으면서 계속 지원을 누구 쪽으로 해줬다? 개신교 쪽으로. 해주다가 직접은 안 뛰어듭니다. 이따가 이제 막판에 딱 보고 확실히 뭡니까? 왜냐하면 프랑스가 가톨릭이 합스부르크가 이기게 되면요. 프랑스가 고립돼요. 그거를 어떻게든 프랑스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립되는 순간 합스부르크에 더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는 또 망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 전략적인 판단이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개신교 쪽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개신교를 무게중심을 확 들어 올려가지고 결국 전부 다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유럽의 국제 정치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역할을 프랑스가 17세기 때 하고 18세기 되면 누가 하느냐? 영국이에요. 영국이 18세기 되면은 항상 유럽의 특정 국가가 빡 뜨죠. 그럼 영국이 반대 국가가 가서 석 지원해주고. 방금 동맹 맺었는데 이거 확 뜨니까 또 언제 그러냐고 또 이거 반대가 또 석 지원해주고. 영국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18세기, 19세기 가게 되면. 그런 다음에 영국이 19세기 때 최고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의 국가의 어떤 그런 균형, 밸런스 그 정책이라고 하는데 국제적 정책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정책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 전체를 이해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됐고 30년 전쟁이 사실은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앞에 딴소리 하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보시면은 그 굉장히 전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 전쟁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전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들어올 때마다 전투를 통해서 패전하고 또 나가고 또 들어가 또 싸우고 또 패전하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래 되니까 이제 그걸 다 이해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알 건데 전체적인 틀만 이해하시면 아마 17세기 초반에 국가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안에 다양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 바이런 뭐 이렇게 다양한 공국, 백국 이런 데서 서로 싸웠던 종교적으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패권주의 넘어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제대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연을 마치고요.